네, 안녕하세요.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두 가지 실어증 살펴봤죠. 하나는 브로카 실어증, 하나는 베르니케 실어증. 그에 대한 각각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 증상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 외에도 실어증들이 뭐 한 세 가지 정도 더 있지만 저희 그까지 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한테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르니케 실어증 살펴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 저는 욕심을 냈는데, 되었다면 뭐 이거 여러분 또 보시면 그죠? 아시겠죠? 여기 뭐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고요. 여기 내용이 있어요. 보면 점점점은 이제 이게 덧없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거 해변에 얘 그냥 뭐 해, 그거는 애들이 놀려 해려 가지고 있고, 고해를 놀고 어른들이 내는 것 같고, 집을 근처 큰 애들이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뭐요? 여기 우리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이 글에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임상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있는 것처럼 이건 뭐 말을 줄줄줄줄 유창하게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실제 베르니케 실어증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기증한 뇌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죠? 베르니케 영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손상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베르니케가 발견한 그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경우를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지 않더라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그러한 류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리 이렇게 달변 실어증,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우리 동영상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앞선 슬라이드에서 그런 중요한 증상들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은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임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그 영역이 손상된 경우에 나타나는 실어증을 베르니케 실어증이 했다면은, 지금은 그 영역이 손상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영역이나 아니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확인이 포함 안 됐는데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 뭐 그게 아니냐 싶은데, 그 자세히 그죠? 이렇게 따져보시면 그거인 얘기가 아니에요. 확인이 이제 다른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베르니케가 처음 발견한 그 베르니케 영역에 이름 붙인 그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처음에 베르니케가 발견한 그러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는 또 달리 한번 제가 해석해 보자면은, 우리는 소위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 그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 안에서 진화를 통해서 유사한 뇌를 가졌고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라난 문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동시대에 하더라도 문화의 차이라든지, 또 문화 안에서도 자기가 살아온 그런 환경 경험, 소위 뭐 전문적으로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뇌 안에 표상들이 다 동일하진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상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이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왜 우리 앞서 본 그런 영상에서 폐나 심장이나 허파, 콩팥처럼 뇌는 그렇게 구역들이 어떤 기능에 탁탁탁탁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렇게 할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그다음 그렇고, 그다음 보시면 이제 브로카 실어증이요. 브로카 실어증이 지금 브로카 영역이라고, 또는 브로카 영역을 포함한, 또는 브로카 실어증에서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브로카 실어증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브로카가 발견한 고영역이 손상된 경우를 브로카 실어증에 불렀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아까 베르니케 실어증처럼 이러한 증상을 가졌을 때는 브로카 실어증이라 부른다. 그 경우에 이제 브로카 영역을 포함하거나 그 주변에 이제 그 광범위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손상되거나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점점점점점점이 지금 이제 더듬거리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우리 동영상에 본 것처럼 그 얼마나 답답해 합니까? 그런 걸 지금 표현한 건데, 이 보면 해변가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선 베르니케 실어증 보였던 그 텍스트도 같은 임상 자료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해변가 그림을 보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은, 어느 것부터 애들은 공을 갖고 배구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산책을 나왔고 해서 우리 동영상에 본 것처럼
그렇게 유창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그죠? 우리가 이 해변가 그림을 얘기한다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은 우리가 얼추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과 제가 같은 현장에 있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베르니케 시리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앞서 그런 이 텍스트 안에도 임상 자료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그 예습으로 한번 보시라고 하고 이 시르증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뭐와 뭐뭐로 나눌 수 있냐? 바로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브로카 시르증, 베르니케 시르증에 해당하는 것을 거기서는 non-fluent aphasia, fluent aphasia 나누고 뭐 expressive, motor, 뭐 receptive 또 뭐는 뭡니까? 리셉티브 뭐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이고 그 정상 관련된 별명이니까 크게 결국은 브로카 시르증과 베르니케 시르증을 제가 이 동영상 보고 예습으로 여쭤봤던 거예요. 바로 그 동영상을 좀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면서 제가 또 필요한 부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Part of our lives that we often take for granted. With it, we can communicate our thoughts and feelings, lose ourselves in novels, send text messages, and greet friends. It's hard to imagine being unable to turn thoughts into words. But if the delicate web of language networks in your brain became disrupted by stroke, illness, or trauma, you could find yourself truly at a loss for words. This disorder, called aphasia, can impair all aspects of communication. People who have aphasia remain as intelligent as ever. They know what they want to say, but can't always get their words to come out correctly. They may unintentionally use substitutions called paraphasias, switching related words like saying dog for cat, or words that sound similar, such as house for horse. Sometimes their words may even be unrecognizable. There are several types of aphasia, grouped into two categories: fluent or receptive aphasia, and non-fluent or expressive aphasia. 자, 여기 제가 여러분께 그죠? 미리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니까 지금 예습으로 그걸 여쭤봤던 내용이죠. fluent aphasia, 저 receptive aphasia. 보죠?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poor comprehension, words may lack meaning. 즉 말이 의미가 없다. 이거 뭐죠? 베르니케 시르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non-fluent aphasia, expressive aphasia, 즉 표현성 시르증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표현에 문제가 있다. good comprehension,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나 difficulty finding word, 단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문법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 프로덕션, 조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 바로 브로카 시르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People with fluent aphasia may have normal vocal inflection, but use words that lack meaning. They have difficulty comprehending the speech of others and are frequently unable to recognize their own speech errors. People with non-fluent aphasia, on the other hand, may have good comprehension, but will experience long hesitations between words and make grammatical errors. We all have that tip-of-the-tongue feeling from time to time when we can't think of a word. But having aphasia can make it hard to name simple everyday objects. Even reading and writing can be difficult and frustrating. So how does this language loss happen? The human brain has two hemispheres. In most people, the left hemisphere governs language. We know this because in 1861, the physician Paul Broca studied a patient who lost the ability to use all but a single word, tan. During a postmortem study of that patient's brain, Broca discovered a large lesion in the left hemisphere, now known as Broca's area. Scientists today believe that Broca's area is responsible in part for naming objects and coordinating the muscles involved in speech. Behind Broca's area is Wernicke's area, near the auditory cortex. That's where the brain attaches meaning to speech sounds. Damage to Wernicke's area impairs the brain's ability to comprehend language. Aphasia is caused by injury to one or both of these specialized language areas. Fortunately, there are other areas of the brain which support these language centers and can assist with communication.
Even brain areas that control movement are connected to language. 자, 지금까지 우리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제가 또 물론 이거 뭐 앞서 보고 또 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브로카 베르니케 뭐 그 발견한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하죠. MRI studies found that when we hear action words like run or dance, parts of the brain responsible for movement light up, as if the body was actually running. 자, 앞서 이 동영상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다음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중간에 동영상에 끼워넣어서 지금 보는 건데, 앞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 중에 새로운 내용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 중추라고 얘기하는 브로카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이 어디? 좌뇌에 있다. 근데 대부분의 좌뇌 경우에서,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언어 중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 대부분의 경우에 좌뇌, 왼쪽 뇌에 있어요. 10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왼손잡이에요. 비율이 한 10% 정도. 예. 그러면 오른손잡이의 왼쪽 뇌에 언어 중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왼손잡이의 경우에 또는 양손잡이의 경우에는 한 70%가 어디? 오른쪽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왼쪽 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양손잡이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왼쪽 뇌에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왼손잡이와 양손잡이 경우 중에 한 30% 정도는 뭐요? 오른쪽 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언뜻 보면은 구조적으로 육안상 동일해 보이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이것이 비대칭적이에요. 이것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과 관련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요? 언어와 관련해서, 그죠?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바로 그러한 비대칭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두 번째, 또 이 동영상에서 새로 첨가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즉 여기서는 이제 언어죠. 수화가 되었던, 그죠? 구어가 되었던, 듣고 말하기가 되었던, 뭐 보고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되었던 언어적 소통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토코텍스. 이 모토코텍스가 뭐죠? 우리 앞선 시간에 봤던 바로 1차 운동 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빨갛게 표시하는 것은 바로 1차 운동 피지 가까이 있는 브로카 영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표시한 것은 베르니케 영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요걸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도 뭐 모토코텍스가 관여한다. 모토코텍스가 관여한 당연하죠. 왜?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스피치가 결국은 이 말하는 데 필요한 목이라든지 혀라든지 그죠, 이 횡격막이라든지 또 그렇게 손짓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1차 운동 피질에 있는 모토코텍스, 운동 피질에 있는 그 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키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모토코텍스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댄스라든지 비치라든지 결국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만약에 운동과 관련될 때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운동 피질이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움직임에 관여하는 그런 신체 부위의 세포들이, 즉 운동 피질, 1차 운동 피질에 있는 그 세포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단어를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읽는 거나 보는 거나 마찬가지는 거죠. 보거나 듣거나, 그죠? 하더라도 꼭 내가 그것을 운동하는 것처럼, 그 단어가 움직임에 관한 단어라면은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1차 운동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활동을 한다. 바로 그것이 그러한 단어를 보거나 듣거나 해서 지금 이해하고 표현할 때 그것이 함께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풍부하게, 더 깊숙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렇게 베르니케 브로카 그리고 그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청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앞서 살펴본 것들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운동 피질도 관여한다. 어떻게? 지금 말할 때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 피질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론이고 여기서는 읽거나 듣거나 할 때도 그죠? 운동과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가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꼭 내가 그것을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1차 운동 피질에 있는 그 신체 부위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는 언어를 통한 그런 소통에 있어서 그것이 더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Or dancing. Our other hemisphere contributes to language too, enhancing the rhythm and intonation of our speech. These non-language areas sometimes assist people with aphasia when communication is difficult. So how common is aphasia? Approximately 1 million people in the US alone have it, with an estimated 80,000 new cases per year. About 1/3 of stroke survivors suffer from aphasia, making it more prevalent than Parkinson's disease or multiple sclerosis, yet less widely known. There is one rare form of aphasia called primary progressive aphasia, or PPA, which is not caused by stroke or brain injury, but is actually a form of dementia in which language loss is the first symptom. The goal in treating PPA is to maintain language function for as long as possible, before other symptoms of dementia eventually occur. However, when aphasia is acquired from a stroke or brain trauma, language improvement may be achieved through speech therapy. Our brain's ability to repair itself. 자, 가소성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우리 환상통, 환상감각 할 때 그 뭐 가소성 얘기를 뭐 충분했었어요. 그 앞부터도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뭐 시냅스 얘기할 때도 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그 뇌졸중은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그 뭐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로 뇌가 다쳐서 이처럼 이제 장애가 있을 때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뇌가소성은 실효증에만 적용해서 어떤 재활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방면에 다 관여하지만 이게 지금 실효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실효증을 겪는 경우에는 브레인 플라스티시티, 뇌가소성, 뇌는 뭐 능력이 있다. 그 스스로 이렇게 회복하는 뭐 수리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바로 여러 가지 여기서는 대화요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훈련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대화한다라는 그런 환경상의 사건 경험 그것이 나의 몸 이 발성과 움직임 듣기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이 뇌와 신체와 이 상대방의 언어라는 그런 환경과 서로 맞물려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그죠? 바로 그 주변 부위, 손상된 그 주변 부위, 언어와 관련해서 실효증을 일으키는 그 손상된 주변 부위가 재조직화, 즉 구체적으로 시냅스 가소성에서 그 연결 패턴이 바뀌어지는 재조직화에서 그것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 물론 사고 이전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돌아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 이것 또한 뭐 뇌 가소성의 덕분이다. 뇌가소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Known as brain plasticity, permits areas surrounding a brain lesion to take over some functions during the recovery process. Scientists have been conducting experiments using new forms of technology. 자, 그렇게 뭐 상대방과 주거니 받거니 해서 대화요법으로 그 부위의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재조직화하나 여기서 보면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뭐 이 transcranial 즉 두개골을 경두개라고 번역하는데 두개골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우울증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경두개 자극법을 통해서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기도 하거든요. 우울증 약으로 이제 거의 컨트롤이 안 될 때 즉 치료 효과가 잘 안 나는 심각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우울증을 경감시키기도 하고 이제 뭐 템포러리 하지만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도 바로 그죠 여기서 뭐 카툰으로 그냥 대충 그려놨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그래 전문적인 어떤 그 절차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그죠 그 뇌 부위의 세포들을
결국은 뭐요? 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다음 세포와 시냅스를 더 강화하는 이런 식의 재조직화가 일어나니까 대화요법을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내부위를 활성화시키나 주변 부위, 손상된 주변 부위를 활성화시키나 직접 이제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나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포 안에서는 무엇이 되었던 그죠? 세포 안에서는 즉 뇌세포 안에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자극을 해서 가소성을 일으켜서 회복하거나 또 뒤에 나오는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는 겁니다. Technology, which they believe may encourage brain plasticity in people with aphasia. 예. 이 경우에는 이건 이제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이거는 자기장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선 시간에 그 동영상 중에 보면은 이쪽 오른편이었습니까? 이 여기 1차 운동 피질 부근에 손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러한 쇠뭉치를 갖다 놓고 띡띡띡 그 띡띡 소리는 이제 이 자기장이 일어난다는 신호를 이제 소리를 일으키는 것인데 자기장을 일으키니까 이 왼쪽 손가락이 탁탁탁 움직이는 거 봤죠? 바로 그 장치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장을 일으키면 그 안에 세포들은 결국 전기 신호를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전기 자극하나 이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극하나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 결국은 뇌 안에서는 전기 신호, 화학 신호니까 그 손상된 주변 세포가 그 기능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죠? 가소성을 통해서 재조직하게 되면 이것을 재활할 수 있다. 원래 하지만 원래처럼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예. Meanwhile, many people with aphasia remain isolated, afraid that others won't understand them or give them extra time to speak. By offering them the time and flexibility to communicate in whatever way they can, you can help open the door to language again, moving beyond the limitations of aphasia. 동영상의 마지막 얘기는 뭐죠? 결국은 뭐 이러한 실어증, 뇌졸중이나 뭐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상인들도 그죠? 사용하지 않으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통해서 뇌가 자극받거나 그죠? 뭐 감각을 통해서 자극받든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받든 결국 사용하지 않으면은 가소성에 의해서 그 연결 패턴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어증 같은 경우에 더더욱 행동상의 그러한 어떤 뭐 불편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든 외부로부터 자꾸 말을 할 수 있는 즉 몸과 뇌를 계속 쓸 수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자꾸 배제되어진다면은 그 손상된 부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능들은 다시 회복되기가 더 힘들고 또 손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점점 그 주위의 기능들도 그와 관련된 주위의 기능도 점점 그저 재조직화해서 그 기능들이 이렇게 쇠퇴하기 쉬우니까 그럴수록 더 이렇게 아까 뭐 자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만 환경상에 끊임없이 그죠? 특히 이 경우에는 언어와 관련된 소통과 관련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 얘기는 실어증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가소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환상통 얘기하고 고무손 착각 얘기하면서 내 몸이 과연 내 몸인가 아니면 쇳덩어리나 다른 물질, 자동차조차도 내 몸의 일부로 아니면 다른 사람조차도 나의 자아에 통합되어서 박애사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처럼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환경과 우리 몸과 뇌가 끊임없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죠?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에 대한 예방 그리고 또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자아의 범위를 넣어서 한 예를 들었듯이 아까 박애사상 이런 것까지도 그만큼 우리는 많이 확장되어 줄 수 있다. 우리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기능들이 확장되어 줄 수 있다. 결국 뭐요? 뇌의 가소성은 끊임없이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위축되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물론 무한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 확장된 것이 결국은 타인에 대한 그런 박애 심이라 할까요? 박애 정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가 내 몸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달인처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족이 또는 의수가 내 몸처럼 져서 사용하고 그것이 어디 부딪히면 아프다고 느끼거나 고무손이 내 손처럼 여겨져서 아프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이를 지금 여기 실어증의 재활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 그것이 나타나는 모양이 지금 실어증이냐 뭐 환상통이냐 고무손이냐 이 차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다 지금 동일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소성에 의해서 그 범위는 늘어난다. 사용하지 않으면 가소성에 의해서 그 범위는 좁아든다. 어떤 기능적 범위가 좁아든다. 이 얘기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은 어페이지아 이게 실어증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글로 써도 영어로 써도 되고 테드 뭐 대문자 써도 되고 소문자 써도 되고 관계 없어요. 테드 에드 어페이지아 테드 에드 어페이지아 뭐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찾을 때 이렇게 찾았거든요. 테드 에드 아니면 전 소문자로도 썼어요. 해서 어페이지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쭉 뜨는 중에 이 동영상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자, 아까 동영상 보는 중에 운동 피질이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운동과 관련된 언어일 경우에는 바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운동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표상하는 1차 운동 피질의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소통을 더욱더 도와준다 그랬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 동영상에 오른쪽 뇌가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 뭐 이렇게 전달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도 언어 소통에 일조를 해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그런 좌뇌에 언어 중추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중추라면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왼쪽 뇌의 브로카 영역에 상응하는 대칭되어지는 오른쪽 뇌의 이 부분. 지금 이건 뭐 이게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니까 이거는 오른쪽 뇌의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 뇌의 브로카 영역에 바로 대칭되어지는 오른쪽 영역의 이 부분을 아래 전두일항이라 그래요. 이 부분 그리고 왼쪽 뇌의 베르니케 영역에 대칭되어지는 오른쪽 뇌 이 부분은 위측두일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축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결은 지금 줄무늬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 지우고 자 이 두 부분은 뭐? 운율의 이해와 표현에 관련돼요. 왼쪽 뇌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인지적 정보를 이해하고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바로 그러한 인지적 정보를 표현하는 데 관여된다면은 바로 그 대칭되어진다 할까요? 예, 서로 대칭되어지는 오른쪽 뇌의 이 부위들은 바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죠? 수화가 되었던 그죠? 뭐 제가 수화를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수화가 되었던 이런 말로 하는 귀로 듣는 언어가 되었던 그 언어의 정서적인 표현과 이해 그걸 여기서 이제 운율이라 얘기한 거예요. 즉 정서적인 말할 때 강약도 있고 높낮이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막 흥분하면 그게 더 이제 심해지고 뭐 사투리도 나오고 뭐 그렇게 말도 빨라지고 하는데 그 말이 빠르기 이런 것들 바로 언어에 있는 정서적인 이해와 표현 여기서 운율이라 얘기했는데 그것의 표현에 관련돼요. 언어에서 이것이 싹 빠져버리면은 이 의사소통에 이게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한다 하고 잘한다 다르죠. 앞에 잘한다 할 때는 제 표정에도 나타나지만 목소리만 듣더라도 그것이 잘한다, 굿잡을 얘기하는구나 싶은데 뒤에는 그죠 잘한다 이게 뭐야 잘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비꼬아서 반어법적으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언어에 있어서 잘한다, 길이나 높낮이나 그 안에 있는 느낌, 즉 운율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속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 오른쪽 뇌에 이 두 부위의 기능이 없다면은 제가 금방 잘한다와 잘한다를 구별하지 못해요. 둘 다 같이 그냥 잘한다로만 이해를 해요.
즉 왼쪽 뇌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만으로는 앞에서 잘한다 하고 잘한다. 즉 하나는 반어법으로 그죠? 비꼬아서 반어법으로 그죠? 못한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구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나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오른쪽 뇌에 바로 이 두 부위가 그러한 언어 속에 있는 정서, 즉 운율의 이해와 표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한, 언어 기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 부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위는 뭘까요? 이 부위는 왼쪽 뇌의 브로카 영역에 해당하는 부위이죠. 자, 여기서는 뭐 뚜렷하게 보이지만 여기 있네요. 참 중심 앞이랑 중심 뒤랑이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중심 구가 되죠. 중심 고랑이 되죠. 그럼 이 앞쪽으로 있는 게 뭐죠? 왼쪽 뇌의 브로카 영역이니까 바로 거기에 대칭되어진 이 부분 브로카 영역은 뭐죠? 언어의 스피치 프로덕션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운율이니까 운율의 뭐 이해에 해당합니까? 표현에 해당합니까? 바로 이 부분은 운율의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중심구 뒤쪽이고 척두엽 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왼쪽 뇌의 베르니케에 해당하죠. 그런데 베르니케는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고 이 경우에는 운율과 관련되니까 운율이 뭐죠?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각각 부분이 운율의 이해와 운율의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왼쪽 뇌의 그런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통한 우리의 그런 의사소통에 이것이 또 일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동영상이 나왔고 제가 지금 이제 그 동영상 연이어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중추라 하면은 요것들은 언어 중추라 잘 안 읽혀요. 이제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표현이겠죠. 약속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언어 중추라 하면은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얘기하고 이 두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양손잡이 이렇게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좌뇌에 있어요. 뭐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다. 이 경우는 언어 중추라 부르지 않아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다. 이걸 통해서 뭐 뇌는 좌우가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기능적으로 이게 비대칭이다라는 것하고 또 이 경우에 언어의 운율의 이해와 표현은 오른쪽에 이렇게 뇌의 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에 상응하는 요 부분이 관여한다는 것도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좌뇌와 우뇌의 기능은 비대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합세해서 아까 운동 피지를 얘기한 그 내용과 함께 언어의 이해를 더욱더 풍부하게,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와준다. 이 부분이 결여되어지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글이 쭉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까지는 안 돼도 10년까지 됐을라나? 하여튼 뭐 상대적으로 근년에 돌아가셨는데 신경학자시고 뭐 뇌과학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많은 책들 중에 많은 베스트셀러 중에 대표적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책이 있어요.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이 이름도 그 케이스 거기에 한 24가지 사례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중에 한 사례에 대한 책 제목으로 썼는데 이 책 안에 보면은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례 써놨는데 자, 이제 좀 이 사례 대통령 연설 사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죠. 이 병원이에요. 입원 환자들을 데리고 있는 뭐 재활병원인지 그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날 분들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맞겠죠. 자, 거기에 실후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의사와 간호원들이 있는데 하루는 전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로비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여있어. 왜? 그날은 중요한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대통령 연설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대통령이 누구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읽어보면 누군지 뻔해요. 왜냐하면
잘생긴 영화배우 성우 뺨치는 목소리의 명연설을 대통령이 하거든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명연설가로 유명하죠. 그 위에도 대통령들마다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마다 그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명연설 하면 대표적으로 케네디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화 배우 잘생긴 그리고 성우 목소리 뺨치는 배우 누구예요? 바로 레이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도 명연설가로 그렇게 여겨져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이 연설을 해요. 근데 실효증 환자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러한 실효증 환자 중에 어떤 실효증 환자가 있냐면은 베르니케 실효증 환자가 있어요. 베르니케 실효증은 어떤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랭귀지 컴프레hension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실효증 환자가 있는데 그 실효증 환자는 뭐냐면은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예요. 음색 인식 불능증이라는 말은 음색 그 말소리에 묻어나는 색깔, 즉 결국 뭘 얘기하죠? 바로 운율, 언어에 담겨 있는 정서를 인식하는 음색 인식 불능증이니까 그 정서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실효증 환자가 있어요. 바로 어디죠? 바로 이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운율 표현, 즉 음색 표현이고 요 부분은 운율 이해, 즉 음색 이해죠. 그래서 음색 인식 불능증이니까 바로 이 부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음색 인식 불능증이 되어지면 제가 그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운율, 그 말에 있는 뉘앙스는 저는 캐치 못해요.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런 사실들, 즉 인지적 정보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 뇌가 있는데 오른쪽 뇌에 그죠? 운율 이해와 관련된 이 척두엽 부분에 이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뭐 잘한다, 잘한다를 구별 못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쓰여지는 말들, 해지는 말들 속에서 문법이라든지 어순이라든지 적절한 단어를 쓰는지 이런 논리적인 인지적 그런 정보만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베르니케 실효증은 랭귀지 컴프레hension에 이해되니까 베르니케 실효증은 어떻게 해요? 운율 이해와 표현은 그대로 정상이고 그죠? 말하는 것 중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인지적 정보들 그런 것들만 놓치게 되는 거죠. 베르니케 실효증이 익히 우리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되리라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속에 있는 운율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운율을 이해하게 돼. 베르니케 실효증은 상대방의 말 속에 있는 논리라든지 그죠? 인지적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 랭귀지 컴프레hension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앞선 시간에 본 동영상에서도 베르니케 실효증 환자는 동영상에서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 귀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앞뒤가 맞는지 모른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 동영상에서 봤을 때 그 베르니케 실효증 환자가 그 상대방이 하는 질문을 얼추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은 물론 대답이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만 대답하는 것은 바로 뭐요? 이 우방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운율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이 경우는 이해가 되겠죠. 이해하는 이 부분과 아까 봤던 운동피지라든지 동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감각피지라든지 다른 부위들을 통한 그러한 정보 처리가 그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른 감각을 통한 정보 처리가 그러한 언어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베르니케 실효증이라도 얼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도 이해를 못해요. 그 대신 뭐요? 언어 속에 있는 이 경우에 운율과 관련해서 보자면 운율 이해는 하는 거예요. 자, 요걸 바탕으로 자 이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언제 봐도 매력적인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능숙한 말솜씨로 성우 뺨치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연설하는 것을 시청하면서 한다. 이건 제가 이 문장을 조금 편집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줄인 건데 바로 누구예요? 레이건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정상인은 늘 그렇듯 감동적이라 한다. 뭐요?
얘기하는 레이건 대통령도 자기 연설에 그리고 청중들 TV상으로 하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스스로도 그죠? 흡족해 하겠죠. 소위 감동적이라 생각하고 감동을 자기도 공감하겠죠. 앞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례에 있는 이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아마 이 의사가 이 저자 올리버 섹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상실증 환자들은 파한대소한다. 파한대소가 뭐래요? 얼굴이 막 이렇게 손뼉 치면서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그 콘서트 보듯이 웃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어느 상실증 환자가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은 여기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예요.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는 음색, 말 속에 있는 색깔, 즉 뉘앙스, 운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어디겠어요? 오른쪽 뇌,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 오른쪽 뇌가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오른쪽 뇌, 이게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이면, 그죠? 오른쪽 뇌에 어디 운율 2에 해당하는 이 부분, 즉 왼쪽 뇌의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가 바로 음색인식 불능증 환자예요. 이 사람들은 뭘로 듣죠? 뭘로 듣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연설을 듣잖아요. 뭘로 듣죠? 이게 망가졌으니까 왼쪽 뇌에, 이거 왼쪽 뇌 맞죠? 왼쪽 뇌에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뭐? 운율은 빠지고 음색은 빠지고.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대통령 연설이 어땠냐면은 설득력이 없고 문장이 엉망이고 조리도 없고 머리가 돌았거나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음색인식 불능증 환자들이. 그런데 자, 두 번째, 어느 상실증 환자들은 왼쪽 척두엽에, 왼쪽 척두엽, 자, 왼쪽 뇌, 이마, 뒤통수, 척두엽 장애. 바로 이게 베르니케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장애가 원인인데 반해, 요 경우가 바로 이제, 뭡니까? 요게, 베르니케 실어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해 음색인식 불능증은 오른쪽 척두엽 장애로 일어난다.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어느 상실증의 경우에는 말의 가락은 알아듣지만, 왜? 지금 베르니케 영역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 부위는 멀쩡하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망가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오른쪽에 음색, 운율 2에는 멀쩡하니까 말의 가락은 알아듣지만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고 랭귀지 컴프레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색 인식 불능증의 경우는 이것이 망가졌으니까 음색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랭귀지 컴프레션, 소위 그 안에 인지적 정보, 논리적인 순서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색 인식 불능증의 경우에는 문장과 어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지만 목소리에 담긴 희노애락을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거. 서로 대응 반대되어지죠. 즉 음색 인식 불능증은 문장, 어법, 뭐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잘 알아듣는데, 그죠? 목소리에 담긴 정서, 희노애락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환상감각, 환상통 얘기할 때 없는 손이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환상성기라해서 성기가 잘려 나갔는데 인접한 이 호망쿨루스상에 인접한 발 부위에서의 그러한 감각이 오르가즘으로 여겨질 때는 더 크게 여겨진다고 한 것처럼 뇌는 없는 자극에 대해서는 더 증폭시키는, 그리고 오른쪽 뇌와 왼쪽 뇌는 서로 경쟁도 하면서 협조도 하는 이러한 어떤 신경계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원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베르니케 영역과 그게 상응하는 운율 이해 능력이 여러분의 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것이 언어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서로 함께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쪽이다 하나가 망가지면은 다른 쪽 기능이 더시 그 경쟁 상태에 있던, 협조도 하지만 경쟁도 하는데 경쟁 상태에 있던, 매스킹 되었던 기능이 더 확 증폭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 증폭되는 현상을 제가 아까 환상통 경우에는 없는 손이 더 아프고 그렇게 발에서 더 큰 오르가즘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르니케 영역이 먹장하니까 음색은 잃어버렸지만 문장 속에 있는 논리적인 그런 감각이 더 예전보다 더 뛰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베르니케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음색 운율을 이해하는 부분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 음색 운율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어상실증의 경우에는 즉 베르니케 실증을 얘기합니다. 말의 가락은 알아듣지만 이 경우에 오히려 더 정폭되는 경우가 있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음색 인식 불능증의 경우에는 문장과 어법의 타당성은 뛰어나지만 왜? 여기가 멀쩡하니까 뛰어나지만 목소리에 담긴 희로애락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자, 뭐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나 그리고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가 의사나 간호원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정상인이 듣기에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본인이 듣기에도 감동적인 그 연설이 이 두 사람한테는 뭐예요?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음색 인식 불능증 환자가 보기에는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듣기에는 문장이 엉망이고 앞뒤 조리도 없고 머리가 돌았고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여기지고 그리고 이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음색만으로 들으니까 그죠? 여기에는 파한대소할 정도로 그렇게 웃기고 자,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운율만 이해하니까 그것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음색인식 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말의 그런 논리가 안 맞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음색인식 불능증 환자든 베르니케 실증 환자든 여기에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원이나 저나 여러분 같은 정상인이나 대통령 본인처럼 그 연설이 감동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뭔가 속이고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문법적으로는 엉망진창이고 예.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운율 그죠? 정서적 측면에서는 뭔가 속이는 것 같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자, 문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논리가 안 맞고 조리가 안 맞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음색인식 불능증 환자죠. 뭐 베르니케 실어증, 베르니케 영역 가지고만 베르니케 영역 가지고만 들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고 조리가 없고 문법도 엉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베르니케 실어증의 경우에는 운율 이해로만 들으니까 뭔가 속이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냥 코미디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상인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속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속아 넘어간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바로 거기에 다운페 그 문장 속에 그 사례 읽어보면 거기에 인간은 속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전달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너무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충분히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좀 전달이 잘 안 되어진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뒤에 왜 욕사를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 언어 이해에는 이렇게 우방구의 운율 이해와 표현 이런 부분도 관여한다.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특히 운율 이해 부분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베르니케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운율 이해 가지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그 말 속에 있는 뉘앙스가 어떤지 뭔가 속이는 것 같은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그리고 음색인식 불능증, 즉 운율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망가진 이런 사람들은 베르니케 영역 가지고만 이해를 하니까 앞뒤 문장이 맞는지 논리적인지 문법이 맞는지 조리가 있는지 이런 걸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대통령의 영성들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영성들을 들었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의사 선생님 아마 올리버 섹스 같아요. 섹스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감동받고 참 맞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그 말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다 뭐요?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리에 안 맞는 개그 같은 파한대소할 만한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 정상인들은 뭐 내 안에 속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뒤에 가면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기만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앞서 여러 가지 시그니피컨스를 몇 가지로 한두 가지로 수렴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시그니피컨스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지각하는 것, 즉 예측하는 것은 다 실제가 아니다, 뭐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선 시간에는 나의 이런 신체적 존재나 그죠 이런 경험, 소위 마음의 내용이라는 이런 현상도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꿈이고 착각일 수 있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 예측, 실제가 아니고 꿈인 착각이 결국은 외부 환경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일 뿐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신체, 내 존재도 하나의 그러한 지각, 예측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이 나 자신에 대한 스토리도 결국은 뭐요? 왜곡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요. 실험적으로 나온 그런 사례를 가지고 그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 바로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뭐 여기서는 언어 상실증, 즉 실어증과 관련해서 그죠?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 스스로 속이려는 인간은 속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고 우리는 어딘가에 속고 싶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 경우에도 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각에 있어서 지각, 예측도 실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편견을 날 수 있는 왜곡이나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환상감각, 환상통을 통해서도 나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존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경험도 하나의 그런 꿈과 같은 환상과 같은 착각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지금 언어상실증과 관련해서 이 대목에 와서는 결국 우리는 외부 사건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안에 내 스스로 나를 왜곡하고 착각하는, 즉 달리하면 나를 스스로 기만하는 그러한 경향성, 달리하면 어떤 그런 심리적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는 외부 자극을 속이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즉 기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정상인에게는 명연설로 드렸지만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보여줌으로써 그걸 지금 반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각이 되었든 그걸 뭐 다른 말로 예측이 되었든 그죠? 뭐 마음의 내용이 되었든 사고가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하는 것은 결국 내 몸이나 외부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진 찍듯이 탁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 특히 뇌 안에 표상된, 즉 내적 모델, 모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구성된 내적 모형, 표상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예측, 지각 또는 다른 말로 경험, 생각, 사고, 마음의 내용이 결국 어떠냐는 것이 그대로 내 몸을 그리고 내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외부의 모든 환경,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대로 반영돼요. 왜? 똑같은 말이 반복인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표상, 세상에 대한 표상이든 내 자신에 대한 표상이든 표상을, 내적 모델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적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었냐 그리고 그 구성된 내적 모델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진 경험을 만들어내느냐가 전부예요. 그것이 외부 세계에 됐든 내 자신에 됐든. 그런데 그런 구성된 내적 표상, 즉 모델, 내적 모델 표상이 구성해내는 그러한 예측 또는 지각 경험이라는 것이 그게 결국 실제가 아닌
왜곡되어지고 편견되어지고 환상이고 착각이고 바로 나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는 자기 기만적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실효증 환자를 통해서 이 대통령 연설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요? 뇌의 기능, 이 경우는 병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뇌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또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내용. 자, 이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더 앞의 내용들 다 함축해요. 자, 언어 기능 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함축되었다 했죠. 여기에는 지금 언어 기능까지 합쳐서 더 함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 학기 시작한 것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지금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 그리고 우리 신체 표상하면서 한 그 내용, 그리고 시각하면서 한 그 내용, 그리고 앞서 시냅스와 관련해서 보상 경로 얘기하면서 조현병이 얘기한 그 내용 안에 있는 일관된 하나의 시그니피컨스의는 계속 지금 달고 오면서 그것을 반복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대측 지배와 관련해서 지금 시각을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앞서 배웠던 그죠? 시각 후두여, 그런 언어 지금 척두여, 그리고 신체 감각과 관련해서 그죠? 그 두정엽, 그리고 우리 그 시각과 관련해서 배척 경로로 두정엽 쪽으로 가는 시각과 운동의 통합에서 맹시 현상과 발렸던 그 기능, 그리고 지금 전두엽이 보여주는 운동 기능, 그리고 지금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말을 표현하는 언어 기능, 이게 지금 다 통합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냅니까? 욕심을 내는데 큰 그림, 볼 수 있는 그림을 좀 탁 가졌으면 해서 그것이 가져다 준 중요성, 의미가 뭔지 아는 그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시간부터 반복해서 이해를 그렇게 많이 추구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통합적인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꼭 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대책 지배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죠. 얘기가 너무 딴 말이 많은데, 자, 앞서 본 게 지금 대통령 연설이었죠. 자, 그래서 이 뒤에 이 얘기는 아까 앞서 본 것이 본 이 대통령 연설 관련해서 제가 새롭게 얘기한 단어가 뭐죠? 자기 기만 얘기했죠. 바로 이 이후의 얘기를 가지고 자기 기만, 결국 나라는 존재가 인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그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자, 대측 지배는 컨트라 레터럴 이노베이션이다.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컨트라가 against 반대편에 레터럴이 측면 바깥쪽으로 이런 뜻이고 너브가 신경이니까 이노베이션 하면은 신경 지배해서 이것이 반대쪽으로 신경 지배한다는데 한자말로 대측 지배 이렇게 배웠어요. 반대쪽 신경 지배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배우기를 한자말로 대측 지배라 배웠기 때문에 대측 지배를 썼는데 의미인적성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 중간을 딱 반 나눠서 오른쪽 몸의 감각과 운동은 왼쪽 뇌와 연결되어지고 담당하고 왼쪽 맞죠? 왼쪽 몸의 감각과 운동은 오른쪽 뇌와 연결지어지고 담당하고 이미 우리 그때 신체 표상하면서 동영상 볼 때 그렇게 소개했었어요. 여기 이 경우에도 시각도 마찬가지죠. 자, 시각 다시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는 시각 경로예요. 우리 시각 경로 얘기할 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외부의 빛이 소위 빛이란 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망막을 통해서 그죠? 시신경은 뭘로 구성된다 했죠? 신경세포의 축삭으로 구성된다 했죠? 이것이 그 다음 시상에 가서 시냅스 한번 하고 시상은 감각 중개사라 얘기했죠? 이거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후각을 제외하고 모든 감각들은 1차 체감각 피질로 가는 신체 감각이든 척두엽에 가는 청각이든
다 시상을 거친 다음에 간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시상을 거친 다음에 뭐 후두엽에 있는 1차 시각 피질로 들어가요. 그래서 1차 시각 피질은 후두엽 중에서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과 노란색을 표시한 부분이 1차 시각 피질이에요. 이게 시각 경로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추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게 시야예요. 이게 비주얼 필드라는 뜻이에요. 필드. 비주얼 필드. 자, 시야가 뭐냐면은 자, 제가 눈을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뭐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온 사방 다 볼 수 있죠. 이러지 말고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제 시야는 정해져 있어요. 이 비주얼 필드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시야를 설명하자면 제가 정면을 딱 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딱 보면서 눈은 고정하지 않고 눈알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개도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하고는 자,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저 지금 손바닥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하고 이렇게 올리면 자, 여기서부터 손바닥이 보여요. 떨어지는 안 보이죠. 그죠? 희미하게 나온 형태가 보여요. 하여튼 손바닥이 일단 보여요. 그리고 옆쪽은 이쪽은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예, 여기서부터 손바닥이 보여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당연히 손이 보이죠. 하지만 딱 앞을 주시하고 이렇게 하면 손은 안 보여. 근데 이쪽은 손바닥 보여요. 이렇게 보는 건 또렷하진 않지만 있다는 게 보여. 자, 이게 제 시야예요. 이게 시야. 이 밖은 제 시야 밖이에요. 이 시야가 바로 제가 이런 시야를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깜깜한 밤에 그 서치라이트 조명을 비추면 그 부분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시야를 가지고 점점점 멀리 갈수록 이 시야가 쭉 각이 커지겠죠. 이 시야를 가지고 사방을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시야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야의 딱 중간 반을 나눠서 어디? 시야의 오른쪽 편은 어디로 갑니까? 이 색깔 표현하는 이 선들 따라 쭉 가보면은 시야의 오른쪽 편은 왼쪽 내로 들어가고 시야의 왼쪽 편은 오른쪽 내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대측집이에요. 시각의 경우에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망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정면을 딱 보고 있으면은 망막 중에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망막 두 눈알의 망막의 왼쪽 부분은 시야의 오른편에서 오는 것들이 투사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시상에 가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시상에 시냅스하고 이렇게 가니까 최종적으로 시야와 1차 시각 피질 후두엽은 서로 왼쪽, 오른쪽이 교차, 대측집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망막이 이렇게 있는데 어딜 기준으로 우리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 부분이 뭐죠? 바로 맹점. 왜 맹점이요? 시신경이 시작되는 부분은 맹점이잖아요. 이 혈관도 지나가고 하니까 맹점. 바로 뭐 시신경이 시작되니까 거기에는 광수연계가 없으니까 맹점이에요. 바로 맹점 부위를 기준으로 이쪽 망막은 어디? 요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야의 왼쪽. 제가 이거 왼쪽이라 했나요? 자, 다시. 이 망막의 지금 여기 오른쪽 부분은 시야의 왼쪽 부분이 투사되어서는 그 빛 정보가 이렇게 가고 이쪽 녀석은 이렇게 반대로 건너간 다음에 시상에서 1차 시각 피질로 가니까 시야의 왼쪽 부분은 후두엽의 1차 시각 피질 오른쪽으로 가요. 바로 대측집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맹점 배웠고 시신경 배웠고 망막 배웠고 하니까 제가 그거 다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다른 상황에서 다른 현장에서 제가 이걸 대뜸 소개한다면은 망막, 시신경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시야는 무엇이다. 시야의 오른쪽 왼쪽은 대측집에 대해서 1차 시각 피질, 즉 뇌의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 이 정도 얘기할 텐데 우리 망막도 배웠고 시신경도 배웠고 맹점도 배웠고 하니까 여기서는 망막 안에 이렇게 오른쪽 시야는 각각의 망막의 왼쪽에 그리고 왼쪽 시야는 각각의 망막의 오른쪽에 뭘 기준으로? 맹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입력되어지고
그죠? 요렇게 같은 쪽은 교차하지 않고 반대쪽은 교차하고 같은 쪽은 교차하지 않고 반대쪽은 교차해서 우리 눈, 이 두 눈에 요 두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거의 50%가 교차를 해요. 요 그림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딱 절반으로 교차해서 이렇게 시상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각각 후두필로 들어가니까 대측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시야에 대해서 1차 시각 피질이 내 몸에 대해서 뇌가 운동과 감각이 오른쪽 왼쪽 교차하듯이 내 시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투사되어지는 내 망막을 이렇게 맹점을 기준으로 반반 이렇게 투사되어지는 그것이 교차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야에 대해서 내 1차 시각 피질은 오른쪽 왼쪽에 교차하는 대측 지배가 일어나요. 자, 요 내용 하나. 뇌들보, 뇌량 요건 이것도 처음 우리가 마음이라는 그런 KBS에서 방영한 그 영상을 통해서 뇌에 대해서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그 척두엽 안에 뭐 기억, 정서와 관련된 편도체, 해마 얘기하고 뭐 소뇌 얘기하고 하면서 이 뇌량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 여러분 아마 노트를 찾아보시거나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됐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내용 하고 해서 좀 전에 얘기하는 그런 시각 경로상의 대측 지배 그리고 이 뇌들보와 관련된 얘기 또 그 이후의 얘기 이어서 우리 오늘 그리고 앞선 시간에 봤던 그런 언어 기능 이런 거 다 통합해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고 싶었던 얘기 그죠?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 그것을 아까 언어 상실증의 경우에는 속인다라는 표현을 빌어서 어떤 자기 기만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시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